안녕하세요. 47살 된 여자이며 한때는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지난 일을 떠올리려 하니 아련함도 복잡한 감정도 드네요.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 골절을 심하게 입었고 그로 인해 안구 손상을 입어 예전에는 시력이 아예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력이 안 보이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진 건 있어요. 그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원망할 수도 고마워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을 알려 그동안 가슴에 담아둔 응어리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당한 사고지만 최근에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났고 제 사연은 교통사고를 당한 30살 때로 돌아갑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남편과 신혼을 즐기고 있을 때였으며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길이었는데 그날은 회사에서 야근을 해 거의 10시쯤 버스를 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버스 안에는 저와 여학생과 술에 취하신 아저씨가 졸고 있었고 버스 경로 중에 오르막길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경사진 도로가 있어 눈이 내리는 한밤중에 버스는 경사진 도로를 달렸어요. 사고는 당연히 예견된 듯 버스는 도로를 오르지 못했고 계속 헛바퀴만 돌아갔으며 결국 뒤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하필 뒤에서 덤프트럭과 충돌하면서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버스 안에는 당황한 기사님이 어쩔 줄 몰라 하셨을 때였어요. 승객들에게 대피를 하라고 문을 열었지만 빙판이 된 도로를 미끄러지는 버스에서 내릴 용기가 나지 않았고 모두들 불안에 떨며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여고생이 들어왔고 벌벌 떨며 버스 의자 손잡이를 잡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자 여고생에게 다가가 버스 바닥으로 몸을 숙이라고 하며 여고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버스는 큰 소리와 함께 덤프트럭과 부딪혔고 안전벨트도 없는 버스 안에서 4명은 공중으로 뜨면서 바닥에 떨어지고 구르며 그야말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전쟁통 같은 상황이었고 살려달라고만 계속 빌었던 것 같아요. 그 후의 기억은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고 눈을 뜬 건 병원 입원실이었습니다. 3일간 의식이 없었고 눈을 떴을 때는 앞이 너무 캄캄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의식이 돌아오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 옆에서 말을 걸어주었고 3일 동안 잠만 잤으며 교통사고로 인해 눈 주변 뼈에 얼굴 골절이 와서 전체 감각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동반될 수도 있을 거라는 의사의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겪을 안 좋은 예후를 설명했고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얼굴은 눈, 코, 입 같은 신체 기관이 모여있는 곳이고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어떻게 하냐며 실명이 될까봐 걱정했고 입원해 있는 동안 경찰과 버스 회사 직원들이 다녀가며 사고 처리에 바빴습니다. 문득 제가 껴안은 여고생이 생각났고 남편에게 승객 중에 여고생은 없었냐고 물었는데 여고생은 다행히도 타박상만 입고 3주 정도 입원한 뒤 퇴원했다고 했어요. 앞으로 실명이 될지도 모르는 이 와중에 너무나 다행이다 싶었고 남편에게 떨고 있는 여고생을 껴안으면서 그 덕에 여고생이 많이 다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언성을 냈고 당장 여고생을 잡아와야 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 모습은 너무 낯설었고 한동안 병실에 나타나지 않은 남편은 정말 여고생 가족을 찾는 것 같았어요. 여고생이 너무 떨고 있길래 나도 무섭긴 했는데 그 학생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학생 보고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내가 학생을 껴안았어.
그때 다행히 학생은 내 무게 때문에 바닥에 붙어 있을 수 있었고, 난 공중으로 떴지만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손발이 떨린다. 그래도 그 학생이 많이 안 다쳤다니 다행이네. 당신 미쳤어? 그런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하면 어떡해? 어쩐지 당신 3일 동안 의식 없을 때 그 여학생이 매일 찾아와서 울면서 가더라고. 찾아온 이유가 있었네. 당신이 그 여학생 생명의 은인이었던 거잖아. 덕분에 내 마누라는 실명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거 치료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사람들 잡고 만다. 그렇게 목숨을 비쳤으면 와서 치료비도 내고 사죄하면서 감사하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입을 싹 씻는다 이거지? 아무런 힘도 없는 제가 성난 남편을 말리기는 역부족이었고, 남편은 학생의 부모님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감쪽같이 흔적을 감춘 가족은 일부러 숨은 것처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버스 회사에서 나오는 합의금으로 간신히 치료를 받으며 병원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얼굴에 있는 실신경들이 많이 손상되어서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었죠. 그동안 제 시력은 계속 떨어져만 가고 있었고, 아무리 밝게 웃고 있어도 상대방에게는 제 표정이 보이지 않았고, 슬퍼서 울어도 무표정한 얼굴에 눈물만 나오는 거였습니다. 회복은 더디게 갔고 몸과 마음이 지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병원에서 1년 정도 재활과 치료를 했지만 크게 나아지는 모습은 없어서 결국 통원하며 재활치료를 병행하기로 하고 퇴원을 결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뿌옇게 앞이 보였고 의사는 빨리 안구 재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버스 회사에서 받은 합의금은 이미 남편이 다 쓴 지 오래였고 더 이상 친정 식구들에게 손을 벌릴 수가 없어서 차일피일 수술을 미루다 보니 끝내는 실명까지 오더군요.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하기에는 제 삶이 180도 달라졌고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이렇게 불행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장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안에 화장실을 가려 해도 더듬거려야 했으며 내 앞에 뭐가 있을지 몰라 두려움에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친정 식구의 도움으로 복지회관을 다니기 시작했고 점자 읽는 법과 앞으로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많은 시련과 어려움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했어요. 점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적응을 할 때쯤 안마사 훈련을 배우게 되면서 누구보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바쁘게 살았습니다. 남들이 쉽고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가능했지만 이 환경을 비관하고 낙심할 수만은 없었기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남편과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 없어서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안마사 훈련도 열심히 받아 생활비에 보탬이 되려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더군요. 어느 날 복지관 선생님이 저를 찾았고 장애인 수당과 앞으로 맹인 마사지를 하게 되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고 물었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일이라 질문의 답을 쉽게 못했어요. 당연히 제가 못하면 남편이 맡아서 할 거라고 했더니 복지관 선생님이 최근에 남편이 복지관에 와서 난동을 부렸다고 했고 그 소리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안마사 훈련을 하면 훈련 수당이 적게나마 나옵니다. 매달 1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을 자기 통장 앞으로 옮겨달라 했고 앞으로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남편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며 갔다고 했어요. 복지관 선생님이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동의한 건지 물어보자 전 처음 듣는 내용이라 황당해하며 신랑에게 물어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버스 회사에서 받은 합의금과 친정에서 보태준 돈을
신랑이 몰래 쓰고 있었던 건 눈치채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을 찾았고 놀랍게도 남편이 제 친구와 단둘이 집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집에 도착한 저를 본 그 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눈치챘고 무언가 알 수 없는 분노에 이를 깨물었습니다. 당신 늦게 온다고 하지 않았어? 미진 씨가 집 앞에 와 있길래 당신이랑 통화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집으로 먼저 초대했어. 당신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미진 씨가 꽤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 내가 전화를 하고 왔어야 했는데 너 먹인다고 수박 사가지고 왔어. 너무 무거워서 놓고만 갈까 가져갈까 엄청 고민하고 있었는데 돌아가려다 우연히 아파트 입구에서 재혁 씨랑 만나서 같이 들어오게 된 거야. 너 몸은 어떤가 싶고 요즘 마사지 그런 거 배운다고 힘들어할까봐 오랜만에 응원차 왔어. 보기 좋아 보인다. 고맙네. 사온 수박 한번 먹을까? 안 그래도 내가 너무 목이 타는데 마침 잘 됐다. 당신이 미진이가 사온 수박 좀 썰어봐. 미진아, 여기 앉아. 집이 많이 어수선하지? 내가 만져지는 것들만 치우다 보니까 살림이 이래. 온다고 전화하지 그랬어. 오늘 이상하게 진동으로 해놓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한 번도 안 울리네. 폰이 고장났나? 전화했다는데 벨소리가 안 울리는 거 보면 내가 무음으로 바꿨는지 확인 좀 해줄래? 내가 해줄게. 너 핸드폰 무음으로 돼 있었다. 나랑 재혁 씨 부재중 전화 많이 찍혀 있어. 이러니까 통화가 안 됐었구나. 내가 벨소리로 다시 바꿨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무음으로 눌러지는 거 조심해야겠다. 미진 씨, 수박 어디서 샀어요? 이거 맛이 이상한데 수박 잘못 산 것 같아요. 먹었는데 다 썩어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내가 금방 나가서 수박 사올게. 갈증 나면 물 넣고 갈 테니까 둘이서 오랜만에 만났으니 이야기 나누고 있어. 이 둘이 안 보이는 제 앞에서 거짓쇼를 하는 걸 생각하니 지금도 그때처럼 비웃음이 나네요. 맹인이 된 후로 단 한 번도 벨소리를 무음으로 바꾼 적이 없었고 누구라도 눈을 감고 그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수박을 사왔다는 건 거짓인 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박을 맛봤다던 신랑은 수박을 썰지 않았고 둔탁하며 갈라지는 수박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시력을 잃은 뒤 당연히 제 신체 중에 발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촉각, 후각, 그리고 청각이었고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소리에 반응했고 그래야 저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눈이 안 보이는 제가 한심하고 쉬워 보였을 테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에게 들켰어요. 솔직히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추측뿐이었던 것들이 사실로 되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터졌고 남편이 수박을 사러 간 사이 미진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몇 시부터 우리 집에 와 있었던 거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한데 우리 남편하고 친했던가? 단둘이 집에서 날 기다렸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아서 낯을 많이 가리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봐. 언제부터 우리 집에 왔었니? 이 냄새 아주 예전부터 맡았거든.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으니까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싶어지더라. 남편의 행동은 이해가 돼. 한순간에 아내가 달라져서 왔으니까 그럴만도 하지. 그런데 넌 내 친구잖아. 넌 정말 이해를 해보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니? 미진이는 남편이 없는 사이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고, 더 이상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었고,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서 서로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지면서 남편이 부당하게 취하려고 했던 제 수입에 대해서 확실히 묻고 넘어가야 했어요. 당신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어? 밤낮으로 지압법 익히고 손에 굳은 살 박힐 정도로 열심히 하면서 자리 잡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당신은 내가 번 돈으로 흥청망청 쓰면서 살 궁리나 하고 있고, 일도 그만둔 지 꽤 됐다며.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월급 이야기 한마디도 안 꺼냈는데, 아무리 내가 안 보인다고 해도 아내인데 이렇게 날 무시할 수 있어? 내가 벌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어쩌려고 그랬어? 당신 이렇게 된 후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매일 나가서 벌면 뭐해? 당신은 장님인데 내가 왜 그런 시선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달라져 버린 내 상황들은 생각해 봤어? 아무리 애를 써도 당신이 더 이상 내 아내로 안 보여. 그러게 그때 그 학생을 왜 구해줘서 시력까지 잃고 이 모양이 된 거냐고? 누가 사람 구하래? 그냥 당신 목숨이나 붙들고 있지 그랬어. 그랬다면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남편은 이혼의 책임 사유가 모두 제 탓이라고 했고, 시력만 잃지 않으면 이혼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우겼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닌데 모두 제 탓이라고 하니 그동안 부부로 살아왔던 세월들이 너무 아깝고, 이런 남자를 평생 남편으로 둘 바에야 헤어지는 게 100번 낫겠다 싶었어요. 이혼을 하고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이혼을 반대했었는데,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했던 일들을 말하니 너무 속상해 하셨고, 당장이라도 남편을 데려다가 혼쭐을 내려고 했지만 더 이상 인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첫째인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자 부모님의 입에서는 한숨이 마를 날이 없었고, 남동생의 상견례가 다가올수록 근심은 더 깊어졌어요. 그쯤 되니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정확히 뭐가 달라진 건지 알 수 없었고, 부모님과 남동생이 무언가를 저만 따돌리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마사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분명 셋이서 함께 있었을 텐데 각자 자신의 방에서 나와 저를 반기는 것처럼 행동했고, 대화를 할 때면 뭔가 뚝 끊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짐작뿐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었고, 저는 어느새 가족들의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중간에 깨서 목이 너무 말라 물을 먹기 위해 부엌으로 가려고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부엌 식탁에 앉아 가족들이 대화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동안 왜 저를 피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서 그 말들은 제 가슴에 매섭게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누나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장님 돼서 이혼당한 게 자랑이야? 누나 때문에 상견례고 결혼이고 다 때려치우고 싶어. 솔직히 창피하단 말이야. 그쪽에서는 우리 집 배운 집안이고 아빠는 교장에 엄마는 음악 선생님에 기대가 장난 아니시란 말이야. 근데 누나 장애인인 거 알아봐. 내가 처가에 면목이 서겠냐고. 그럼 네 누나만 쏙 빼고 상견례를 하자는 말이야? 잔말 말고 누나도 상견례 가는 거야. 이 사실을 알아봐. 네 누나가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니? 네 맘을 모르는 건 아닌데
어차피 가족 되면 다 알게 될 일인데 어떻게 숨기니? 나중에 며느리가 장애인 누나 있다는 거 숨겼다고 해봐. 그게 더 우리 집안을 비도덕한 집안으로 볼 거야. 누가 숨기지? 그냥 일이 있어서 상견례를 못 나왔다고 둘러대면 되잖아. 그리고 결혼해서 천천히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저거한테 굳이 우리 누나가 장님인 거 밝힐 이유가 뭐가 있어? 매일 볼 사이도 아니고. 동생은 결혼을 하기 위해 제 존재를 숨기려 했고, 그 사실을 아는 전 부엌으로 나가지 못하고 방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보다 가족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자 너무나 슬펐고 소리내어 울지 못해 이불 속에 들어가 날이 새도록 서럽게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이지 그동안 버텨왔던 인내가 바닥을 드러냈고 삶의 의욕이 꺾이는 것을 느꼈어요. 일도 나가기 싫었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일들이 늘어나자 몸 상태는 좋지 못해 결국 동생은 제가 없이 상견례를 진행한 듯 했습니다. 그 일로 가족들은 제게 미안했는지 더욱 잘하려고 했지만 이미 진심을 안 상태에서 동정을 받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고 집에서 가족들의 얼굴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고 더 이상은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원룸을 얻어서 나가 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지만 완강하게 밀어붙이자 부모님 집과 가까운 곳에 원룸을 구해주셔서 혼자 힘으로 다시 살아나가야 했기 때문에 맹인 마사지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가족들을 안 보며 살자 제 생활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고 비록 서툴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이 원룸으로 오셨고 동생과는 점점 서먹해지는 사이가 되었어요. 하루는 마사지 사장님이 VIP 고객님 댁인데 제가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이미 회원권을 끊어놓은 상태라 개인적으로 고객과 통화를 해서 주 3회씩 출장 마사지 예약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출장이라 특별히 교통수단과 외근 수단까지 쳐줘서 줄 테니 부탁한다고 해서 흔쾌히 허락하고 나서 보니 한 달만 출장을 잡아도 현재 버는 월급의 2배를 벌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첫날 예약을 잡고 고객님 댁으로 가서 60분 마사지와 서비스 10분을 해드리고 나오니 온몸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제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분들은 보통 거동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샵으로 나오시기 힘들어서 출장 마사지를 부르는데 이 고객은 목소리가 젊고 피부를 만져봤을 때 저보다 한참 어린 고객 같았고 거동이 불편해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서비스를 신청한 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3번을 출장 마사지를 가니 어느 정도 고객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고객님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고 재벌가 애인 덕에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며 친구에게 자랑하는 통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고객님은 마사지를 받는 동안 무료한 시간을 버티기 위해 주변 지인들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즐겼고 듣고 싶지 않아도 귀로 다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스피커폰에서 들린 황당한 통화 내용에 고객님이 당황해했고 마사지를 받는 도중에 전화를 급하게 끊게 됐습니다. 집안 공기는 순간 무거워지면서 마사지를 20분 남겨두고 그만 돌아가라고 해서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전화 내용은 고객님이 친구와 하고 있는 거였어요. 다음에 너도 우리 집에 와서 마사지 받아. 뻐근했던 온몸이 개운하다. 오빠가 나 쓰라고 카드도 주고 갔다? 부럽다. 넌 무슨 남자복이 있어서 재벌가 집안의 남자를 만나는 거야?
나도 그 비법 좀 알자. 그게 비법을 안다고 요리처럼 뚝딱 해결되는 건 줄 알아? 내공이 필요하단 말이야. 넌 착해서 이런 짓 못해. 하긴, 넌 진짜 생각할수록 나쁜 기집애야. 재벌 유부남 만나면서 앞으로 3달 있다가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 어떻게 아직도 재벌 남자친구를 안 버리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다 예비 신랑한테 걸리면 어쩌려고? 어떻게 이럴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말이어서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객님은 재벌가 유부남을 만나고 있었고, 재벌가 유부남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결혼을 3달 남겨둔 여자를 애첩으로 두고 집을 따로 구해주며 지냈던 거였어요. 젊은 여자의 행동에 놀라웠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지 너무나 충격적이었네요. 한 가정을 깨트리는 위험한 짓과 자신의 가정을 만들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짓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듯 보였는데 도저히 제 머릿속으로는 고객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동생 같은 나이의 고객님을 그저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디에 말할 수도 없어서 고객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만 했는데 어느 날 기절할 만큼 더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은 이 고객님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로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폭주하는 여자를 멈출 수 있을지 생각한 끝에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자기야, 오늘은 나 알바가 늦게 끝나서 못 볼 것 같아. 우리 3달만 있으면 평생을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못 보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 우리 자기 맛있는 거 사주지. 그나저나 자기 나한테 할 말 있다는 게 뭐야? 결혼하고 말해준다고 했는데 3달을 어떻게 기다려? 지금 말해줘. 그럼 내가 소원 들어줄게. 정말? 소원 들어줄 거야?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로 실망하지 않기야. 그게 내 소원이야. 실은 나 누나 있다고 했잖아. 일 때문에 엄청 바쁘다고 한 누나가 시각장애인이야. 선천성은 아니라 우리 집안에 그런 유전 같은 것도 없고 다들 건강해. 재수없게 교통사고 당해서 시력을 잃었어. 버스 사고였는데 그때 여고생 구한다고 자기가 크게 다치는 바람에 오래 병원 생활 지냈고 제때 수술하고 재활하면 충분히 시력을 찾을 수 있었다는데 어쩌다 보니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됐더라고. 지금은 따로 살고 생활하는데 불편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돌보고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절대 그런 일은 만들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말고.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동생의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누나라는 사람이 저를 두고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분명 이 고객님은 유부남과 만나고 있다고 했고 3달 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인데 그런 부도덕한 인간이 미래의 제 올케라는 게 너무 놀랍고 믿을 수 없었어요. 통화는 계속됐고 들으면서 온몸이 몽둥이로 두드리듯이 아파왔고 손은 너무 떨려서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부드럽게 지압을 하며 마사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끝나고 나자 서둘러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야 했고 독립을 하겠다고 한 후 처음으로 집을 방문했어요. 아직 동생은 퇴근 전이라 부모님 얼굴을 보자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머릿속에서는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알게 되면 부모님은 엄청 큰 충격에 빠지실 텐데 우선 말을 아끼고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했고 부모님께 저녁을 얻어먹으러 왔다며
둘러댔습니다. 점점 시간을 끌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란 걸 알았기에 출장 마사지를 가는 날 동생에게 고객님의 주소를 문자 보냈고 통화로 몇 시까지 이곳으로 오라고 말해 두었습니다. 동생이 제가 사는 원룸 주소냐며 물어보자 결혼 전이니까 한번 들르라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고객님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일부러 신발을 껴놓고 문을 안 닫으며 동생이 오는 시간도 미리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날따라 긴장이 됐는지 손이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고 자꾸 지압을 멈추며 하자 마사지를 받는 도중에 고객님이 일어나 저를 밀치더니 매트에서 내려와 손이 거칠다며 제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끼고 있던 선글라스가 벗겨져 얼굴에 상처가 났고 고객님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며 마구 절 밀치는데 그때 알람 소리가 집안을 울려 퍼지면서 영화 속 긴급한 상황에 주인공이 나타나는 것처럼 동생이 등장했습니다. 동생은 아마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이 누나에게 손찌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테고 상황 파악을 했을 거예요. 놀란 고객님은 동생이 온 것에 당황해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에 모든 게 그려졌었고 동생에게 변명이라도 늘어나야 할 고객님이 갑자기 제 얼굴을 보자 저에게 다가오더니 발을 잡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설명 좀 해주겠어? 왜 네가 내 누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집은 뭔데? 너랑 다른 남자 사진이 집안에 가득한 거냐고? 둘이 아는 사이였어? 지금 이거 몰래카메라 그런 건가? 설마 했는데 혹시 그때 절 버스에서 안았던 분이에요? 오빠 말 듣고 교통사고야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10년 전에 버스 사고가 났었어요. 그때 어떤 언니가 절 껴안고 있어줘서 무사히 살 수 있었고 그 얼굴을 아직도 기억해요. 안경 벗으니까 정말 버스에서 저 구해주신 언니 맞네요. 그동안 나한테 마사지 해준 분이 오빠네 누나였단 말이야? 난 그것도 모르고 행동했는데 혹시 언니 일부러 오빠를 집에 부른 거예요? 동훈아,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말이 되게 우리 앞에 펼쳐졌거든? 근데 난 볼 수 없으니까 솔직히 너무 겁나. 2주 전부터 이 아가씨 집에 와서 출장 마사지를 했는데 우연히 스피커 통화 내용까지 듣게 됐어. 그리고 재벌가 유부남이랑 그런 사이면서 너랑 상견례까지 하고 3달 뒤에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야.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확실히 내 동생 목소리인 거 알겠더라. 그래서 내가 널 이곳으로 오게 한 거야. 그런데 내가 구한 그 버스에 탄 여고생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이렇게 우리 가족을 아프게 하고 내 시력, 내 결혼 생활을 잃게 만든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구하지 말걸. 껴안지 말걸. 왜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어요? 적어도 나는 그때 그 사고로 눈을 잃었지만 남들처럼 열심히 살고 죄 안 짓고 떳떳하게 사는데 당신은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부모님한테 죄송하지 않아? 내가 널 살려줬다고 생각되고 생명의 은인이라면 나한테도 미안할 짓 아니니? 이렇게 된 거 무슨 변명이나 핑계를 하겠어요. 어쩌다 재벌가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건 최근에 알았어요. 동훈 오빠랑 결혼 전에 정리하려고 했고 그 전에 뭐라도 받고 끝내야 할 것 같아서 시간을 끈 것 뿐이에요. 돈 많고 나이 많은 애인 둔 젊은 애들 많아요. 죄책감 같은 건 안 들지만
버스 사고에서 언니가 저 대신 다친 건 정말 하루하루 이겨내기 힘들었어요. 아빠랑 엄마한테 언니 깨어날 때까지만, 다 나을 때까지만 면회 가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부모님이 버스 회사에서 피해자들 모임할 때 언니 남편분을 본 적 있었대요. 그때 우리 가족한테 돈을 달라고 할까봐 도망치듯 이사했어요. 아마 남편분이 언니가 알고 있는 합의금보다 더 받았을 거예요. 그때 기억 똑똑히 하는데 정말 이성을 잃고 돈 달라고 하는 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 남편이랑 사는 언니가 더 불쌍했는데 부모님이 못 만나게 하니까 저도 무섭기도 했고 항상 버스에서 언니 또래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말 하는 거 지금 상황에서 너무 웃긴데 진심으로 안 들릴 수도 있는 거 알아요.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살면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이 상황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쨌든 우리 누나 때문에 이 결혼 안 할 수 있어서 정말 천만다행이네. 따지고 보면 너는 우리 집 원수잖아.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다니. 그리고 누나, 내가 한 행동들 정말 미안해. 누나 장애인 되니까 매형이 떠나고 점점 불쌍한데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누나만 보면 짜증이 나더라고. 매일 어디에 부딪혀서 멍들어오고 힘들 텐데도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누나가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야 하는데 엄청 짜증나고 쪽팔려 했어. 그래서 누나만 원망하고 살았는데 진짜 내가 너무 한심하다. 누나가 나 살렸네. 동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나갔고 결혼을 취소한다는 말에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서 짐들을 챙겨 그곳을 나왔고 마사지 사장님께 말하고 더 이상 그 집으로 마사지를 하러 가지 않았어요. 동생은 당연히 파혼을 했고 부모님께는 상처받지 않게 잘 둘러댄 듯 보였습니다. 그 동생은 저에게 바다를 보러 가자고 권했고 흔쾌히 보러 간 곳에서 동생의 뜻밖의 말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누나는 다 알고 있었지? 상견례 누나 없이 했던 거. 그때 내가 정말 어떻게 됐나 봐. 부모님도 절대 안 된다고 한 걸 내가 밀어붙였거든. 그렇다고 장애인 누나가 내 누나가 아닌 것도 아닌데 말이야. 미안하단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거 잘 알아. 그래도 미안해. 그리고 누나가 꼭 받아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결혼하려고 모아둔 돈인데 이걸로 눈 검사 받고 수술해보자. 어차피 결혼도 무산됐고 이 돈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으니까 내가 누나 눈 고쳐주고 싶어. 처음 사고 났을 때도 시기를 놓쳐서 못했잖아.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수술하자.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도울게. 동생의 결혼 자금은 결혼이 무산되면서 눈 수술에 보태라고 주었고 그동안 동생의 모진 행동에 마음고생한 것도 있고 이기적으로 저를 위해서 생각하기로 마음먹고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안구 검사를 진행했고 오른쪽 눈에 신경이 살아있어서 재건 수술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고 수술 후 꾸준히 재활 치료를 하면서 왼쪽 눈은 시력이 없지만 오른쪽 눈은 안경을 쓰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시력이 또렷이 나오게 되어 세상과 다시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가족들에게 서운했던 것들을 여행을 다녀오면서 쌓였던 이야기들을 말하며 풀었고 저는 여전히 재활 치료를 병행하면서 맹인 안마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고 아직도 계속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인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겪고 나니
나에게 닥친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 걸 알게 되었고, 무슨 일이든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살다 보면 억울하거나 불행한 일들이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갈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